이번 주 내내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찬반 양론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과연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체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과연 어떤 대안점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은행 영업일부 PB센터에 계시는 박진석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것 자체에 한번 좀 역시 제가 매 분이 오실 때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는 이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로 크게 두 가지 금리가 있는데, 네. 둘 다 지금 급격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주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1.8%대 후반에서 1.9%대 초반으로 그야말로 1%대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 대출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예금금리, 대출금리 둘 다 인하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그러면 이런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랄지 네. 세금도 떼고 하다 보면 정말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대안점을 좀 찾아야 될지도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뷰를 갖고 있나요? 사실 저희 저금리 시대가 지금 바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예. 최근 한 3년간 계속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 금리 그리고 예금 금리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을 약 2, 3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요. 금융권에선 주로 상품을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인컴 펀드라고 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리츠에 자산을 편입하는 펀드 예. 이런 게 좀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운용사 그리고 또 투자하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좀 심했다는 거예요. 네. 즉 이머징 시장에 투자했던 인컴 펀드는 사실은 좀 손실이 많이 났고요. 선진국에 투자했던 인컴 펀드는 또 양호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인기를 끌었던 펀드는 롱숏 펀드라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펀드 내에서 자산 간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매입과 매도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펀드인데요. 그 펀드도 마찬가지로 운용사 또는 운용 지역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펀드는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심을 끌었던 자산은 ELS입니다. 네. 주가 연계증권이라고도 하고요. 최근 5년간은 가장 양호한 성과를 냈던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붐이 일었었는데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잘 나갈 때야 네. 잘 나갔는데 이게 네. 좀 수익률 격차나 또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목소리가 커져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안 좋게 예.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ELS였단 말이죠. 주가 그렇습니다. 연계증권인데 전체적으로 ELS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ELS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냥 영문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월드컵 예선전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마지막 경기가 3대 0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예선을 통과한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 상품 중에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예. 기초 자산이 얼마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익을 본다. 그래서 사실은 꼭 이겨야만 되는 경기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만 우리가 채워주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최근에 한 4, 5년간은 코스피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적정선에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따라서 좋은 성과를 좀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좀 본 것 같네요. 이 네. 선만 내려가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주가 연계 증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종목 따라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지수를 따라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LS는 종류가 사실 1000개도 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만들고자 한다면 예. 예, 대표적인 것이 지수형과 종목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지수형은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드는 거고요. 예. 종목형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개별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요. 유럽 지역에서 출전한 팀의 50% 이상이 예선을 통과하면 이익을 본다. 예. 이런 개념에 반해서 네. 특정 나라, 즉 뭐 스페인이 예선을 통과하면 네. 이익을 본다. 이런 예. 게 이제 종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얼핏 보면은 비슷한 확률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특정한 기업, 특정한 팀이 잘하는 것은 변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더 어렵죠. 그렇죠. 저도 느끼기에 오히려 네. 유럽 국가 몇 % 이상 될 맞습니다. 것이냐가 훨씬 예. 좀 마음이 쉽게 다가오네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기초 자산을 종목형으로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손실을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행하는 거에 1%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99%는 종목형, 지수형으로 지수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현장에서도 지수형 광고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모 증권사에서 아주 재밌게 광고를 해서 저도 예. 참고를 하고 있고요. 지수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하냐 그건 아니지만, 또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한 국가의 지수는 개별 종목이 어떤 것은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경기의 평균적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지부진하다고 그렇게 질리도록 말하는 박스권이 오히려 네.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들의 위험성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또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1년간 발행되는 총 ELS 자산이 한 예. 10조 원 정도였는데 2014년 작년에만 한 70조가 넘는,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한 7배 이상의 자산이 발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와 연계가 되다 보면 네. 좀 고위험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위험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금이 깨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초 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그리고 구조 자체를 낙인이냐 노낙인이냐, 네. 그리고 또 이제 넘어야 되는 선, 즉 배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낮느냐 높느냐에 따라서 위험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떤 고객 입장에서 좀 네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네. 현장에 계신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질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참아주세요. 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예,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가 아깝게 느껴지는 건 고객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산이 종목형인 경우에는 2014년도에 손실을 본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근데 지수형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는 아직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금 보장형 ELS도 그래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원금 보장형 ELS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약 9,700만 원 정도를 그냥 채권을 사서 1년 뒤에는 자연적으로 원금이 되게 만들고요. 예. 나머지 3%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에 좀 허무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원금 네. 보장형인 경우에는 제가 예.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투자하는 그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고수익을 얻는 건 좀 욕심이죠. 네, 따라서 원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할 때는 부담이 없지만 가입 이후에 만기가 돼서는 또 허탈한 경우도 많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원금만 보장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러니까 예, 예. 안전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예. 보면
과연 내가 원금 보장형으로 들었을 때 네. 적정한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좀 이게 저는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원금 보장형으로 할 때 목표 수익률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동안 약 10년에서 20년치의 자료를 봤을 때 손실이 거의 없었던 ELS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러한 종류의 ELS 금리는 약 4%대 초반에서 5%대 정도 사이의 금리를 드리는 ELS는 예. 사실 과거에 손실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앵커분께서 가입을 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의 상품을 가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4에서 5% 정도도 그래도 예적금보다 두 배 이상 되죠. 2배 이상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막 주위에서 뭐 몇 퍼센트, 10%, 20% 얘기만 네. 듣다 보니까 우리 막 꿈이 커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4, 5% 예적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 시대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원금 보장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조금 네. 이제는 좀 눈을 밖으로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네. 전체적으로 뭐 중국 쪽도 그렇고요. 유럽 네. 쪽도 아주 뭐 증시가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해외와 연계한 상품들 좀 매력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 뭐 네. 특히 유럽 쪽 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몇 가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사실 이제 경기 회복이 됐다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이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이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유럽에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채권과 주식이 있는데 네. 유럽 쪽에 주식을 투자하는 쪽으로는 금융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위험이 해소되면 금융주가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금융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컴 펀드 중에 유럽에 있는 주식 중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 주목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작년 올해 성과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리를 많이 주는 채권을 소위 말해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 유럽 지역에 투자하는 하이힐드 채권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직은 좀 침체돼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금융주와 관련된 상품이랄지 네. 안 그러면 정말 배당과 관련된 하이힐드 펀드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의 눈여겨보시면 유럽 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해외 쪽으로도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봤는데 다시 한번 ELS 상품 본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ELS 정말 믿고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ELS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기냐 아니냐를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네. 대신에 분산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ELS 안에서도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이 되는 거, 4개월 단위로 되는 거, 또 첫 번째 배리어가 90%냐, 85%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좀 큰 금액이라면 2개, 3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번 주, 다음 주 발행되는 것에 나눠서 투자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보장형으로 그렇게 네. 고수익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중금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보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유럽 배당과 관련된 상품들을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건 진짜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분산 투자. 네네. 뭐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퍼센트는 여기에 넣어라, 여기에 넣어라 하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시고 직접 지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좋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ELS 얘기 많이 했는데 예. 현장에서 이제 직접 저희가 전문가를 모신 거니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네. ELS와 약 비슷한 구조를 가진 DLS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DLS요. DLS요? 말장난 같은데요. 예. 예, 파생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네. 가령 중국의 아주 큰 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가 부도나지 않으면 연 2.3%의 금리를 드립니다. 조건이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예. 망하지 않으면 네, 근데 뱅크 오브 차이나는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은행보다도 신용도가 우량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품은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앵커분처럼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그런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하나밖에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가 망하지 않으면 조건으로 연 2.3% 금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DLS 맞죠? 네,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DLS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상품들 공부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점 가셔서 한번 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은 현명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영업 일부 PB센터에 계시는 박진석 팀장과 함께 이제 초저금리 시대의 대안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